지금부터는 필수 질문에 대한 답변 구성법과 올바른 답변의 소재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합격했던 답변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큰 질문은 지원 동기와 입직 후 계획, 그리고 나의 장단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는 자기소개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는 사실 국가직 면접에서는 자주 시행이 되진 않지만 지방직 면접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직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께 국가직 7급, 9급, 지역인재까지 포함해서 이쪽을 대비하는 분들께는 1분 자기소개 안 만들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직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서울시에서도 근데 최근에는 1분 자기소개는 많이 물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준비하지 않았다가 또 자기소개를 시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직 면접 보시는 분들은 1분 자기소개 꼭 준비하시라 추천드리고 싶고요. 서울시에서는 1분 자기소개를 어떤 식으로 물어봤냐면 면접을 처음 시작할 때 5분 스피치 하기 전에 좀 긴장감 푸셔라 라고 하면서 1분 자기소개를 시켰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도 좀 시키지 않고 있는 경향성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준비하지 않았다가 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면접을 준비할 때는 너무 가성비 따져서 꼭 나올 만한 것만 내가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준비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분 자기소개. 이 1분 자기소개를 면접위원께서 질문하는 의도는 뭘까요? 사실 1분 자기소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정한다,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긴장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1분 자기소개는 준비해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좀 준비한 거 말씀하시면서 긴장 풀어보세요 라는 의도로 이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1분 자기소개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 자기소개는 어찌됐든지 간에 면접의 가장 초반부에 나에 대해서 드러내는 문항이 되다 보니까 이때 준비를 좀 잘해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나의 공직 가치관과 나의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이 면접 자세를 더 준비해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는 일단 씩씩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거기서 얘기했던 것들을 토대로 후속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에 넣어야 하는 내용들은 대체로 어떻게 구성하셔야 되겠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경험, 내가 면접에서 이 경험을 꼭 어필하고 싶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직 가치관 중에 가장 어필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1분 자기소개에 넣어서 구성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분 자기소개 포인트는요, 우선 남의 얘기가 아니라 특히 부모님의 가르침 이런 거 아니고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공무원이 되는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중심으로 1분 자기소개를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함께 말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질문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 함께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아니면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를 포함해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또 많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별도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각각 2개를 말하게 되면 답변 시간이 2분이나 돼버리잖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건데, 그럴 때는 새롭게 답변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1분 자기소개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만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저의 가치관과 역량으로 국민께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멘트의 문장만 지원하였습니다로 변경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분 자기소개에 들어가야 되는 소재로는 공직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가 좋습니다. 자, 우리 공직 가치관 다들 이제 암기하고 계시죠? 관련해서 나의 가치관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 직무 전문성이 있는 경우가 또 간혹 있으십니다. 네, 관련해서 경력 경쟁 공무원이시라든지 혹은 기술직에 지원한 경우에 또 관련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자기소개 때 함께 드러내는 것 아주 추천합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드러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신조로 삼고 있는 나의 삶의 가치관 문장,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하면서 또 그런 가치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발현시켜보고 해본 경험 등이 또 있으실 수 있죠. 그래서 내 삶의 신조와 해당 경험을 같이 얘기하시는 것도 자기소개할 때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경험 사례를 자기소개에 넣는다고 하시면 경험 사례의 개수는 최대 2개까지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경험 사례 하나로 자기소개를 꽉 채우게 되면 한 가지의 경험만 쭉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나의 여러 가지 면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가지의 경험 사례 소재를 활용해서 1분 자기소개 내용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분 자기소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해야 되냐, 그 구조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 내용 구조화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인사와 내 소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원자 몇 번입니다. 땡땡번 지원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와 내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사이에다가 공무원으로서의 나의 비전 혹은 공무원으로서의 나의 어떤 각오를 살짝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인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께 봉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나아가고 싶은 지원번호 땡땡번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그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나의 역량을 넣으셔도 되고요. 혹은 우리 아까 봤던 나의 삶의 신조, 나의 가치관을 얘기하셔도 되고, 관련한 전문성이 있다면 전문성을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의하실 점은, 만약에 내가 전문성 소재도 얘기를 할 거고 나의 가치관도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문성 소재를 앞쪽에 먼저 써주고 가치관 소재를 2번째 쓰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직렬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 가장 앞단에 저는 관련해서 땡땡땡땡 업무 경험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땡땡 자격증 취득을 통해 직렬과 관련한 기초 지식을 다져왔습니다 라는 전문성 표현을 이 앞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나의 경험사를 활용하면서 내용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전문성 없다 라고 하면 우리 더 다양하게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삶의 신조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시작하실 때 제 삶의 신조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입니다. 이러한 신조를 실제로 저는 땡땡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발휘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어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크게 2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앞쪽에서는 관련한 나의 장점, 역량, 신조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고, 뒤쪽 부분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발휘했던 사례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가지가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포부 멘트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아까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를 합쳐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런 질문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부분만 지원하였습니다로 변경을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로 국민께 신뢰받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실제로 적용 예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나라를 사랑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자신의 비전을 밝히셨고요. 역량은 크게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봉사정신, 다른 거 하나는 경청의 자세. 그래서 봉사정신을 발휘했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또 경청의 자세를 발휘했던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고, 마무리에서는 포부를 얘기를 해 주셨고, 이러한 형태로 내용을 구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한 답변의 내용의 전체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적합하냐? 50초에서 1분 미만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1분 자기소개를 사실 1분 꽉 채워서 발표하시는 경우에 조금 답변이 길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50초, 55초 내외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문장이 몇 개 문장이 나오냐, 한 8문장, 10문장 사이에서 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봐볼까요? 저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규범을 따르는 지원자 땡땡번입니다. 인사하고 자기소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봉사에 대한 나의 가치관과 신념을 드러냈죠.
주셨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봉사했던 경험 사례를 뒤쪽에서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적극성을 갖췄습니다. 팀 과제에서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됐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결과가 잘 나왔다. 마무리는 포부. 저의 봉사정신과 적극성을 발휘해서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도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 구성을 하셨습니다. 1분 자기소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문장을 쓰는 것과 길이를 조절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초창기에는 소재 고르는 거, 그거 제일 어려워하시는데요. 소재 고르는 게 어려울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구성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구성하는 게 이제 나는 어렵습니다. 문장 표현이 잘 되지 않아요. 문장을 조금 더 깔끔하게 잘 정돈해서 말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답변의 예시를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지원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질문 문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지원 동기 준비 방향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공무원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요, 직렬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 사실 지방직의 경우에는 하나 더 있겠죠. 왜 이 지역에 지원했는지까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원한 분야에 맞춰서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원 동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동기를 묻는 이유는 당연히 나의 공직 가치관과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나의 의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면접위원의 질문이신 거죠. 자, 그래서 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꿈꾸게 됐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직업이 정말 많은데 내가 그 중에서도 왜 공무원이 되고 싶었을까를 생각해서 답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왜 공무원이 되고 싶으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한 99%가 안정적이어서요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정말. 근데 물론 안정적인 것도 좋은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거 하나만 보고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좋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수행한 일이 아주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어서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굉장히 성취감과 보람이 클 것 같아서, 그러면 내 삶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내가 공무원에 지원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좀 생각을 한 번 더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공직에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공직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이미 공직에서 공직자로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저런 직업을 갖게 된다면 되게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직렬의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그 뒤로 내가 직접 알아봤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오늘 필기시험 합격하고 면접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는 누군가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경험 사례의 소재를 쓸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냐면, 그 경험 사례를 보고 내가 결심을 하게 된 거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노력들을 거쳤는지도 함께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뒤로 또 어떤 노력들을 함께 했는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조금 더 내가 주체적으로 이런 공무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같이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소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의 특징에 따라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경험에 기반해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경험에 기반한 접근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업무 특징에 대해서 접근 방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수행했던 일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소재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특징에 관련해서 지원 동기를 추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업무 수행의 특징을 기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대체로 공무원의 업무 수행은 공익성을 띠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책임성을 띠고 있을 거고, 그러면 사실 이건 어떤 거죠? 공직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공직 가치관에 기반해서
공무원의 업무는 이런 공직 가치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나 또한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가치관을 발휘하면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경험에 따른 접근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뒤로 내가 했던 결심,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자 또 내가 개별적으로 준비했던 경험, 그리고 마무리는 포부 순서로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 구조만 봐서는 실제로 답변을 작성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조금 헷갈리시죠? 자, 작성 예시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무원의 업무 수행 특징 에 따른 접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건축직에 지원하셨나 봐요. 공무원이 되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며 봉사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에서도 물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지만 공공에서 진행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더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제가 건축직으로서 쌓아온 기초적인 지식과 타인을 위한 배려 정신을 기반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공간을 제공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했던 것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풀어낸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이제 경험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이분은 경험을 활용해서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보니까요, 할머니가 눈이 나쁘시고 당뇨가 있으신데 막 북적북적한 분위기라 그래서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셔서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무원분께서 오셔가지고 앉아서 투표를 할 수 있겠냐고 말씀을 해주시고 투표를 또 마치고 나오는 길에도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그 이후 저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서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입직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지 않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에 기반해서 답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답변 예시를 조금 다양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유사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는 자세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시면 여기서 추가 질문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그러면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은 꼭 공무원이 아니어도 다른 직업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꼭 공무원이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후속 질문에 대한 대처는 사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해당 직렬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예시로 들면서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우선 면접관이 반문을 한 거니까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동의를 해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은 면접관님 말씀처럼 공무원 외에도 다른 직업들도 많습니다. 다만 하면서 내 생각을 뒤쪽에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꼭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공무원이 돼서 땡땡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우리 국민 대다수를 위한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이나 민간 봉사단체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훨씬 더 적은 단위의 규모의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저는 공무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면접관의 반문에는 동의를 해주되 그 뒤에는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말하고 나서도 후속 질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대비하는 자세 가지면 되고 이런 후속 질문 연습은 그 스터디를 하면서 혹은 모의 면접을 거쳐보면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격의 장단점 부분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격의 장단점은 그냥 질문의 그 방식이 반드시 성격의 장점이 뭡니까? 성격의 단점이 뭡니까?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상사에게 받았던 평가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선생님에게 받았던 평가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거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질문을 들을 때
면접위원의 의도가 무엇일까?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해당 질문을 나에게 물어보실까? 생각하는 자세 꼭 필요합니다.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성격이라는 단어는요, 능력과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는 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성격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 기질, 성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역량은 어떻죠? 역량은 입직 후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꾸준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바꾸는 게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격은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직에 맞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면접 답변을 만들 때는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 게 좋냐? 성격의 장단점, 이 답변의 소재를 찾을 때 독특한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되는데 적합한 성향에서의 성격을 얘기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사례를 얘기하시면 충분한 거지, 남들이 말하지 않은 독특한 소재를 찾아서 내가 성격의 장단점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맞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유형에서는 굳이 꼭 그 답변의 사례, 경험을 좀 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경험 사례를 직렬과 연결되는 걸로 꼭 뽑아야 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나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묻는 거기 때문에 내 삶 전체에 있어서 다양한 사례를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 문항을 만들 때는 이제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되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점을 이야기하실 때는 주장과 사례로 얘기하시면 되고, 단점을 얘기할 때는 주장과 보완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보완 노력은 하나만 얘기하시기보다는 2개 정도 얘기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실전 적용 예시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에서는요,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으로 평소 감정이 온화한 편이다. 체력을 잘 길러서 그런 것 같다. 평소에도 스포츠를 즐겨해서 수영 가이스를 5년 동안 했고 학창시절 부처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화를 크게 내본 적이 없다. 와, 부처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어떤 성격이신지 약간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성격을 얘기할 때 비웃고 쓰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방식인 것 같고요. 단점은 이렇게 또 얘기했네요. 단점은 적응 기간이 다소 긴 편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적응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꼼꼼히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언을 얻어서 이걸 좀 잘 숙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면접 답변을 쓸 때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이 단점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단점이지만 장점입니다, 이렇게 끝내는 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물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는 이겁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단점을 알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자신의 단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서 관리조차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단점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단점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공직자로서 너무 치명적인 단점만 좀 피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너무 많다, 이런 거 사실 공직자하고 잘 맞지 않겠죠. 그런 것들만, 충동적이다, 이런 거 잘 맞지 않겠죠. 그런 단점만 아니면 괜찮으니까 나의 단점을 솔직하게 얘기하시되, 다만 그 단점이 너무 도드라지는 것은 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부사를 쓰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소, 조금, 간혹, 뭐 이렇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소,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조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장 표현을 쓰면 단점이 조금 더 완화되어서 들리는 뉘앙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입직 후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직 후 계획, 이 면접 답변은 사실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질문에 응용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직 후 계획을 쓸 때 우리가 답변 구조를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쓸 거예요. 단기는 입직 후 1년 미만 정도까지, 그러니까 적응기가 되겠죠. 그 다음 중기는 뭐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무언가 업무를 조금 손에 익혔을 단계. 그 다음에 장기는 그 이상으로 이제 길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는 단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직 후 계획을 얘기할 때 포인트는 첫 번째, 입직 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목표가 분명한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맡고 싶다라는 표현도 좋고요. 어떠한 부처에서 어떠한 비전을 달성하는데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표현도 괜찮고요. 국민을 위한 땡땡땡땡 사업의 주무관으로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이런 표현도 좋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자,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부서로 배치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해당 부처에 TO가 없으니까 나를 떨어뜨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입직 후 계획을 얘기할 때는 목표를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작성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자, 구조를 우리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답변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먼저 단계에서는 입사 직후 빠른 적응을 위해서 노력할 거다라고 나의 목표를 얘기하시고 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계획, 방법 등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중기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사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걸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계획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장기는 말을 마무리하는 뉘앙스로 구성하셔도 됩니다. 장기 계획. 그래서 아주 멀리 바라봤을 때 나의 포부나 비전 등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실제로 적용했던 예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직후 저는 빠른 적응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르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선배님들께 질문도 하면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기 계획이 끝났고 중기 계획, 도시계획과에 있는 종합계획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공간 구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자, 장기, 최종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도시계획에 기여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용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더 볼까요? 볼게요. 입직 직후 빠른 적응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기들과 선배님들의 피드백과 늘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중기 계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발빠른 행동력으로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믿고 따르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그 중기 계획이 다소 조금 빈약하긴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이 아직 생각이 나지 않고 잘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 이분처럼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할 말 문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할 말의 경우에는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니까 되도록이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면접 준비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간절함이나 공무원이 꼭 되고 싶다는 그 소망, 의지 등을 다시 한번 표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 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혹 이제 감성적인 분들이 마지막 할 말을 하면서 눈물을 훔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면접 평가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그러면 만약에 마지막 할 말을 할 때 이 마지막 할 말의 답변 소재가 무언가 나의 눈물샘을 자극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해당 소재는 차라리 제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정말 많이 연습해 보셔가지고 눈물이 안 날 때까지 연습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할 말은요, 길게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할 말을 할 때 모의 면접을 해보면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하지만 면접이 다 끝나가고 뒤에 약간 시간은 남았고 그럴 때 마지막 할 말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짧게 30초에서 1분 미만 정도로 좀 짤막하게 간단하게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할 말 답변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할 말을 할 때는 우선 공직에 대한 간절함과 면접에 임했던 나의 마음가짐, 그리고 뭐 앞으로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하고 싶은 공무원이 되겠다 하는 어떤 포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답변의 소재를 구성하시면 되는데요. 전체 구성은 이렇습니다. 전체 구성은 우선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해주시고 하고 싶은 한마디 아무거나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마무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감사의 말은 면접위원께 이렇게 건네는 겁니다. 사실 그 면접날 면접위원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제 면접위원께서 평가를 하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여유로워 보이고 저분은 안 떨리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면접위원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면접위원은 당일에 굉장히 바쁘세요. 봐야 될 게 일단 많거든요. 여러분이 낸 경험 상황형 면접까지도 봐야 되고, 또 5분 발표 잘 들으면서 후속 질문도 준비해야 되고, 또 경험 상황형 면접까지 보고는 거기에 맞춰서 또 별도로 질문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평가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평가가 굉장히 공정하게 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면접위원분께서 면접 시간 동안 굉장히 바쁘고 많이 지치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많은 수의 지원자를 막 보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세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마지막에 면접 진행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는 인사 한마디 해주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내 나름의 또 한마디를 해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면접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하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공무원은 어떤 직업이고 공무원이 왜 국민께 봉사해야 되는지 공직 가치관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무원에 입직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공무원이 꼭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싶습니다,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솔직한 자신의 그런 소망, 의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답변 사례 함께 보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답변 사례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면접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면접을 통해 보여드린 저의 열정을 국민의 행복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한 태도와 자세로 모범적인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고, 또 다른 분은 명언을 좀 쓰셨네요. 이분은 자, 볼게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을 후회하지 말자 라는 저의 좌우명처럼 저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의 떨림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 말 많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 답변 예시 보면서 나의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경험 사례를 발굴하는 방법과 또 경험 사례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면접을 보다 보면 경험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험 상황형 면접까지 해서 내가 해당 경험을 작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 질문으로 또 해당 경험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면접의 질문이 그 형태가 해당 경험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면 이 질문은 경험 질문이라고 분류를 해서 답변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면접에서 물어보는 이유는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미래 지원자가 얼마만큼 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역량 있게 행동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위함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실 경험 사례 선정할 때 가장 고민이 많은 것들이 경험이 없어요 라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면접에서 말할 만한 경험이 저는 없어요. 저는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학교 생활했고 또 시험 준비했고 그래서 특별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99% 이상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면접에서 경험을 물었을 때 면접관의 의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독특한 임팩트 있는 이런 경험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공직 가치관을 발휘했던 그 일상에서의 경험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경험 사례 소재 자체가 대단해야지, 특별해야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편견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때 우리는 이제 경험 사례를 여러 가지 사전에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경험 상황형 면접과제에 쓴 그 내용들은 당연히 면접 답변용으로 또 한 번 후속 질문에서 답변할 수 있게 경험 답변 만드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험 질문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경험 사례 발굴해 놓는 것 추천드립니다. 어떤 질문을 우리 함께 봐야 되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경험 질문 같은 경우에 여러분께서 답변을 하면서 이거 후속 질문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약간 압박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경험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면접위원께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후속 질문 등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면접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대비하시는 거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험 면접 답변에서 내가 이제 말을 할 때 거짓된 답변을 하게 될 경우 내 답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되어 나오는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그 신뢰도를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내가 했던 경험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만들어 두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경험 질문을 우리가 정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험 질문의 예시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성공, 열정, 끈기, 근성 경험, 협동, 배려, 희생, 봉사 경험, 리더십, 책임감 경험, 소통, 갈등, 해결 경험, 원칙, 정직, 청렴 경험, 창의성, 문제 해결, 실패, 실수까지 진짜 다양한데 우선 공무원 면접을 보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경험 사례의 범위는 이 정도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봉사, 협동, 리더십, 갈등 해결, 청렴, 창의성, 실패, 실수 경험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의 범위에서 내가 사전에 경험 사례를 정리해서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면접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그러면 각각의 경험 사례가 모두 따로따로 준비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겹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겹쳐도 됩니다. 겹쳐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겹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또 최대한 겹쳐서 쓰시면 되고요. 좀 이건 분리가 필요하다. 너무 많이 겹쳤다. 한 개의 경험 사례 답변에 이런 키워드가 3-4개 겹쳤다. 그러면 사실 너무 많이 겹친 거거든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같은 경험 사례를 쓰는 것은 괜찮은데 그래서 3-4개까지 너무 겹치지 않을 수 있게끔만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 사례 범위는 다음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험 사례 소재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께 약간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 사례 소재를 선택할 때 우선 피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나 특히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좋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성과가 없이 그냥 실패한 경험은 사실은 좋은 경험 사례는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실패했던 적이 있나요? 실패한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실패한 경험을 얘기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질문에서는 실패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도했던 경험이 아니라 주로 타인이 주도했던 경험은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악은 거짓으로 꾸며낸 경험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좋은 경험 사례의 소재는 어떤 것들이냐 보게 되면 자신의 역할과 행동이 분명한 경험 사례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 또 그 경험의 결과가 좋았던 것들 좋은 경험 사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경험에서 행동했던 바 혹은 가치 판단을 했던 부분들이 공직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때 해당 경험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직렬과 관련한 경험도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겠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경험도 좋은 경험 사례의 소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경험에 대한 면접 답변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경험 소재들이 떠오를 텐데 그때 떠올랐던 경험 소재의 후보들 중에서 이 조건값을 더 많이 만족하고 있는 소재로 면접 답변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답변을 정리할 때 이제 어떻게 내가 찾아야 되냐.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경험이 없어요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찾는 것부터
하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시간 순차적으로 써보는 활동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중학교 때 내가 했던 경험,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경험, 2학년 때 했던 경험, 3학년 때 했던 경험, 또 그 이후 대학 때 활동했던 경험,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쭉쭉쭉쭉 나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었고 그때 어떤 성과를 냈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써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느낀 점 파트는 공직 가치관하고 사실 좀 연결이 가능할 것 같고, 성과가 없거나 실패한 것들은 피하자고 했으니까 해당 경험 소재는 별로여서 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먼저 시간 순차적으로 나의 경험을 써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은 표를 만들어서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이 경험들을 각각 매칭시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느꼈다. 이거는 나 성취 경험, 성공 경험이랑 연결시켜서 답변해 봐야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 학생의 임원 활동을 했었다. 이런 거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랑 연결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빈 표를 만들어서 안에다가 매칭시켜 보는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경험 소재를 정리해야 됩니다. 면접에서 답변할 수 있게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보면은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사례들 중에서도 사실 가장 좋은 경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선정 기준을 맞춘 경험이 좋은 경험 소재입니다. 직렬과 연관도가 높거나 성취했거나 혹은 공공의 관점에서 공직 가치관을 발휘했던 경험이라면 좋은 경험 사례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에서 되도록 빨리 어필해야 될 경험 사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모의 면접 단계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내용 꼭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험 사례를 답변 구조화 시켜서 숙지해 나가야 됩니다. 답변 구조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밑에의 내용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구조화는 크게 두 가지식으로 내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결과가 어땠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에서 이렇게 몇 가지 좀 기술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문장 패턴을 되도록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말을 보다 쉽고 빠르게 외우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방법이니까 이 패턴을 일종의 템플릿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안에 내가 경험했던 경험 소재를 넣어서 템플릿에 적용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답변을 숙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로 계속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실제 적용 사례 보는 거 도움 많이 되겠죠. 자, 뭐까지 우리 한번 봐볼까요? 자, 저는 안전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성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취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당시 실습장에는 다양한 기계가 많아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을 언급했냐, 당시에 내가 맡았던 역할이라든지 혹은 목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달성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라는 연결어 쓰면서 당시 상황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대처, 그래서 저는 항상 실습 전 친구들에게 안전 수칙을 종이로 전달해주고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또 실습이 끝난 뒤에도 꼼꼼히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처에서는 위쪽에 있었던 상황 인식이 내가 안전한 실습을 진행해야 했는데 기계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걸 해결하고자 안전수칙을 종이로 전달해주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리고 실습이 끝난 뒤에도 꼼꼼히 정리하는 행동을 했고, 그래서 대처에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인식한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의 행동과 방법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는요, 안전사고 없이 실습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자, 그러면 이런 경험 사례, 좋은 경험 사례인 거죠. 왜냐면 행동의 주체가 일단 나이고
그리고 행동을 했던 것들이 어떤 공익의 가치를 위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실습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었고, 또 그리고 이러한 실습의 내용이 직렬과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직렬과도 연관된 경험이었고, 이런 경험은 사실 굉장히 면접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좋은 경험 사례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찾으면 이런 내용 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다고 하시지만 항상 수업해보면 또 다 나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게요. 키워드별로 사례 하나씩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봉사활동 경험입니다. 자, 이분은 장애인분들께 활동 보조 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경험 사례에 대해서 명료하게 먼저 전달해 주셨고, 당시 하면서 상황 이제 얘기해 주셔야 되죠. 상황에서는 상황 인식력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서 활동 보조로 도움을 드렸다. 그런데 영화를 보던 도중에 이런 다양한 요청들이 있어서 조금은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대처, 합리적인 판단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장애인분들이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도록 팝콘을 정리해주고 다른 분들께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도 했고, 또 어두운 극장에서 안전한 이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손을 꼭 잡고 함께 화장실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인식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결과 부분에서는 그러면 해당 활동 보조 활동이 잘 끝났을까 궁금한데요. 잘 끝났네요. 끝까지 영화 상영도 잘 했고 오랜만에 나들이에 굉장히 좋아해서 나도 뿌듯했다. 자, 그러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은 어떤 가치와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입니다. 공직 가치관과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 저의 작은 노력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봉사활동 사례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이러한 형태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협동 경험입니다. 자, 협동 경험. 자, 한번 이거 봐볼까요? 저는 상업경진대회에서 협동심을 발휘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습니다. 당시 금융실무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상업경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상황인식에서는 우리의 목표를 함께 언급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의 일반부터 서킷 브레이커, 채권 가격까지 공부를 해보고 이런 발표까지 해야 됐기 때문에 역할 분배가 중요했다. 서로 잘하는 것을 맡아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면서 금융상품을 만들어 보았다. 결과,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어떤 소기의 성취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일을 잘 해냈고 협동의 중요성까지 배웠다. 이를 통해 배려하는 자세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배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협동 경험으로 사용한 경험 중에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희생하는 자세,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던 게 협동 경험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면접 답변, 경험 사례 면접 답변을 만들다 보면 또 한 가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키워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올바른 경험 사례를 매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면 경험 사례 매칭할 때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헷갈린다면 협동의 뜻을 찾아보고 관련 경험 사례를 만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리더십 경험. 리더십이란 그렇죠. 내가 리더로서 무언가 타인을 이끌거나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시거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그런 경험을 말씀하셔야 되겠죠. 자, 리더 경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저는 환경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분리수거 담당이 없어서 학급 내 환경이 계속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환경부장을 맡고 학급 회의 시간 때 분리수거 규칙도 건의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버릴 때 씻지 않고 버려서 악취가 심해서 꼭 씻어버리는 것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자, 결과 분리수거통 주변이 훨씬 깔끔해졌고 친구들과 함께 정한 규칙이다 보니 다들 잘 지켰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리더십 발휘 경험을 쓰셨고, 자, 갈등 해결 경험 이렇게 있네요. 자, 우리 갈등 해결 경험할 때 친구들과의 갈등 경험 하셔도 되는데요. 나는 친구들과 특별히 뭐 싸운 적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것처럼 일상에서의 경험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친구가 약간 저를 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같이 점심 먹자라고 했고, 서로가 과하게 배려하는 마음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구에 대해서 더 오해도 풀고 잘 됐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사회에서도 내가 갈등이 생겨도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소통하겠다라고 표현했네요. 아주 좋은 경험 사례죠. 여러분들도 이런 것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청렴 발휘 경험입니다. 청렴 발휘 경험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대체로 총무 경험, 뭐 어떤 회비를 관리했던 경험 이런 거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그 경험을 얘기하면 안 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정말 경험했다면 당연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되고, 보니까 봉사활동에서 총무로 활동하며 청렴함을 발휘했습니다. 회비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졌고, 이를 위해서 사용처를 1단위로 정리하고 회비 사용 시에는 영수증을 챙겨서 함께 정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 등이 나와 있네요. 자, 아주 잘 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창의성 경험이나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만드시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형태로 경험 사례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 보시고, 관련해서 실제로 면접 질문에서 이걸 어떻게 매칭시키면서 답변할 건지 생각해 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경험 사례 다 작성이 끝나고 나면 해당 경험 사례를 어떤 키워드의 질문이 나왔을 때 매칭시켜서 답변할까,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좀 매칭을 시켜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중에 모의 면접 단계에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경험 질문이 면접에서 나올 때 어떠한 형태로 나올 수 있냐, 우리 경험 상황형 면접과제 후속 질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확인용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땡땡 봉사활동을 기재했다. 그러면 지원자, 이 봉사활동이 여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해당 봉사활동에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아니면 내가 뭐 땡땡 뭐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기재했다. 그러면 이 동아리 활동에 이런 뭐 작품을 출품을 했네요. 어떤 작품을 출품했고 왜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기획의 의도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만들어놨던 답변들을 활용해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험 질문들은 주질문이 앞쪽에서 나오고 해당 질문에 대해서 지원자가 답변을 했을 때 그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이어지는 후속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 질문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 확인용 질문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또다시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면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주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밑에 후속 질문까지 같이 덧대서 말하는 연습 같이 해보시면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필수 질문과 경험 질문에 답변 만드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